오늘은 엑스트로피의 저자 김상윤 교수님을 모시고 암호화폐와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엑스트로피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을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디지털 특이점으로 비트코인이 만드는 세계관이라는 파트가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좀 어떤 이야기인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죠. 요즘 네. 또 시세가 별로 좀 이렇게 음,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쵸. 실망도 하고 계시고 반감기에 대한 이 기대가 사라졌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누고 계시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조차도 이 비트코인이 네. 무엇인가, 왜 이게 탄생했느냐, 이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안 하십니다. 그쵸. 돈 벌 수 있느냐. 그렇죠. 일단 뭐 투자 대상으로만 생각하신다면은 그쵸. 물론 뭐 이것 대해서 자세히 내가 알아야 되느냐, 뭐 그 말씀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현상이에요. 아, 우리 인류가 네. 이 가상자산, 뭐 소위 가상화폐라고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딸려 있는 변화들이 무엇이냐를 제가 네. 연구하고 추적하고 예측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자산이 추가됐고 하나의 화폐가 새롭게 탄생했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네. 세계관의 진화다. 세계관. 네, 인류가 뭐 몇백 년마다 네. 혹은 뭐 몇천 년마다 뭐 한 번씩 거대한 있던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이것이 세계관을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이고 네. 이것에 대한 지금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내용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왜 탄생했느냐, 사토시 나카모토는 도대체 왜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느냐, 네. 그리고 지금 10몇 년째 이 세상에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투자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네.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이냐. 네. 사실 뭐 재미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도가 가장 떨어지거나 혹은 생각보다 거부감을 갖고 계신 대표적인 집단이 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에요. 금융권 빨리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이자 네. 뭐 주식 투자와 비슷하게도 생각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금융과 가장 친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여의도에 계신 분들, 네.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금융권에 계신 분들, 뭐 경제를 전공하시고 금융을 전공하셨던 분들은 내가 공부했던 이론이나 학문에 혹은 내가 지난 뭐 1, 20년간 경험해온 이 금융 어떤 현상들에 네.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리너구리의 비유를 했죠. 맞습니다. 네, 오리너구리 들어보셨죠? 네. 생긴 거는 그러니까 입이 오리처럼 그렇죠. 있는데 네. 그 포유류라고 해서 뭐 되게 논란이 됐다고.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오리는 알을 낳아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그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 거죠. 예, 이게 포유류냐 조류냐. 그래서 사실 이 오리너구리가 최초에 발견된 것이 호주의 어느 지역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뭐 몇백 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물학자들이 무슨 그 따위 동물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와봐라. 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있는 분들이 오리너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박제해서 이제 뭐 이제 보관할 수 없으니까 가서 보여드렸더니 야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조각사가 아니냐, 또 그렇게 막 오해를 하고. 왜 비트코인을 오리너구리에 비교하냐면요, 네.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유류냐 조류냐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개체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뭐 지식적으로 특히 정제된 틀에 갇혀서 이 현상, 새로운 현상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화폐냐, 맞아요. 무슨 뭐 이것이 투자 대상이 맞느냐, 맞아요. 뭐 이런 어떤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거대한 변화는요, 기존에 없던 변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에도요, 네. 실제로 우리 인간의 노동이 네. 이 기계로 대체된다.
그래서 어. 찰리 채플린 영화도 상당히 맞아요. 우울했었잖아요. 그게 코미디 영화라고 다들 보셨지만은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저기 여자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네. 야, 그래도 우린 죽지 않을 거야. 아. 뭐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네. 이제 그 말이 이 기계화에 대해서 음.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노동이 다 대체되고 일자리를 다 잃고 음. 우리는 인간은 존재감이 없어질 거야 이랬는데 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더 풍요를 누리고 있죠. 그쵸. 훨씬 더 생산성이 향상되고 음.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풍요를 누리면서도 새로운 또 직업들이 생겨나고 네. 이게 거대한 변화 속에 내가 이걸 겪고 있는 이 대상자면은 네. 이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거나 기존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 네. 그 정말 거대한 변화고 희망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금융 경제 기존의 이런 법 질서 제도 이론으로 보면은 올인어글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한국은행의 어떤 책임에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의 토론을 저도 봤는데, 이거는 이해도가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거부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 주변에 네. 저는 이제 공대 소속이지만은 네. 이 기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조차도 네.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뭐 저도 아직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복합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기술에서 출발할 때 블록체인 막 이렇게 관점으로 보면요 기술이 출발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미 지금 하나의 화폐이자 투자 대상이자 주식시장 같이 흘러가고 있죠. 네, 그럼 이건 또 금융권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기술이야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뭐 그냥 뭐 폰지 사기야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야 그게 어떻게 자산이냐 그게 어떻게 화폐냐 실물이 없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뭔가 용도가 있어야 돼. 용도가 없지 않느냐. 그쵸. 디지털 금 이렇게 이제 비트맥시들이 주장하는데 야 금이면은 용도가 있지 않느냐. 맞아요.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고 용도도 없는데 그거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데요. 네. 제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네. 전 세계 금 시장에 네. 실제로 실물이 거래되는 즉 금이 용도가 있는 거래가 몇 % 차지할까요? 실물 맞춰보십시오. 실물 우리 금에 뭐 용도가 있는 거. 용도 있는 거. 우리 뭐 이렇게 금리할 때 쓰고 그쵸? 보석. 네. 맞아 보석도 쓰고. 네. 몇 %일까요? 그래도 뭐 한 1-20%는 되지 않을까요? 되게 적게 보시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43%입니다. 되게 많군요. 생각보다 높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저는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금은 실물이 존재하고 용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네. 용도를 위해서 거래되는 게 43%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에서 60% 정도는 네. 그냥 금융으로서 자산으로서 그냥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김괴 막 이런 거 골드바 네. 형태로 그냥 존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반대인 거죠. 골드바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네. 그냥 금융권에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아니면 이 파생 상품으로 거래되거나.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43%에는 골드바로 어디 예치되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죠. 다 빠진 거예요, 그 수치가? 그렇죠. 빠진 거. 와, 그러면 엄청나네요,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죽어 있는, 그러니까 용도가 없다시피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게 포함해서 43%라고 하시면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해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실제로 보석을 위한 거래는 43%고요. 나머지는 금융 투자나 뭐 자산 투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그러니까 실제로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거래가 그 50에서 60%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금도 결국 금융시장이나 뭐 파생상품 시장이나 선물 시장 이런 데서 실제 실물이 오가지 않는 것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느냐. 그쵸. 실제로 많은 대형 금융사들이 금을 우리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잖아요. 뭐 채권이나 혹은 또 우리 화폐나 이런 뭐 주식이나 그 반대에 어떤 보호하기 위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의 확장 차원에서 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세 조정도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 결국 이 자산 자체도 뭐 실물 용도를 위한 투자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서만 인식하고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거래하자. 뭐 이걸로 가격을 뭔가 형성해보자. 이런 약속으로 형성된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용도가 뭐 다소 좀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음. 우리가 이 새로운 현상을 음.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인류가 지금 뭐 AI 기술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 기술도 그렇지만요, 많은 것들을 가상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쵸? 네, 그 그쵸. 메타버스는 공간에 대한 가상을 활용하는 거고요. 네. AI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그 속에 가장 익숙한 자산 형태가 뭘까요? 가상자산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우리 인류가 가상의 형태의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이것이 기존의 우리 어떤 체계나 질서나 뭐 이런 이론으로 봤을 때는 화폐나 자산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아. 그렇지만 기존엔 없던 현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봐야 된다. 오리 너구리를 음. 오리 아니면 너구리다가 아니라 새로운 네.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참 공감을 하는 게 요즘 사실 약간 번외 얘기지만 주식 쪽에 보면은 2차 전지나 그 전기차 관련 이슈가 되게 커요. 네. 전기차 불이 나지 않냐.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자동차 내연 가솔린 기관에서 전기차를 보면 뭐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차로서의 가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전문가분들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는 이름은 전기차인데 사실은 이건 공간의 모빌리티로 뭐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화재 위험 비행기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되게 사망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압도적인 편의성이 있으니까 쓰는데 이거를 그냥 뭐 단순히 교통수단의 범주에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그 말의 범주에 이제 갇혀 가지고 맞아요. 기존의 어떤 틀에서 보면 이게 단점만 막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막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설명이 부족한데 네. 교수님 요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 더 네,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성급한 범주화 오류죠. 네, 범주화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은 항상 구분하려 그러고 네. 뭔가 기준을 잡으려 그러고 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 체계나 인식, 정보, 지식에 따라서 네. 그것을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책에서 언급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MBTI로 성격 유형들을 그쵸. 구분하죠. 맞아요. 몇 가지로 구분하죠, 보통? 16 16 가지인가요? 가지인가요? 네. 근데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성격을 16가지로 봅니까? 그렇죠. 뭐 수십억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게 MBTI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그걸 찾아봤는데 네. 되게 재밌습니다. 영국의 캐서린 브릭스라는 네. 한 여성과 음. 또 그의 딸인 이자벨 마이어스라고 하는 이 딸, 네. 모녀 간에 대화를 하다가 만들어낸 게 MBTI예요. 뭐냐면은 네. 이 1900년대 중반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캐서린 브릭스라는 엄마가 이제 딸이 이제 한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어린 나이인데도 내가 결혼할 거야 하면서 남자를 데리고 올 거예요, 집에. 파티에 데리고 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야, 뭐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아직 뭐 이제 막 20살인데 무슨 벌써 결혼이냐 이제 탐탁지 않았던 거죠. 너무 빠르다. 네. 그래서 파티에 어쨌든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친구가 과연 내 딸과 잘 살 수 있을까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쌓였던 경험과 네. 다소 또 주변 사람들의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 남자 친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유형을 정리했어요. 아주 연구자적인 네. 시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결국 만들어진 것이 MBTI고요. 정말요? 그것이 이제 후대에 그 다음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계속 개선이 되면서 실제로 MBTI 16가지 성격 유형 지표로 개발된 것이 바로 1900년대 후반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쓰고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좀 엉뚱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성격 유형 16가지를 가지고 네. 진짜 80억 인간들의 성격을 우리가 정형화하고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연구소에서 탄생한 게 아니군요. 네.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인간은 네. 범주화하고 뭔가 규정하고 뭔가 나누고 이런 본능이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거나 어려운 복잡한 것을 해석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네. 아주 정말 전혀 없던 새로운 현상을 바라볼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거 어디다 집어넣지? 야, 이거 집어넣어봐. 이거 자산이야, 화폐야. 아니 주식이지. 아닌데 펀지 사기인데? 뭐 이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급한 범주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한 아까 처음 질문 주셨던 도대체 어떤 세계관 혁명입니까? 네. 물어보셨잖아요. 아직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탈중앙성이에요. 탈중앙성. 탈중앙성.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추가드리면은 익명성, 네. 그리고 개인화 시대, 이런 세계관입니다. 근데 탈중앙성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네. 우리가 자산이나 화폐에 대해서 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누군가 공인해 주는 것만 자산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국가가 인정하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우리는. 그렇죠. 공적인 영역. 맞아요. 자, 근데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공인해 준다라는 것이 정말 국가 이럴 수 있지만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 국가가 못 믿을 대상이면. 국가가. 그쵸. 요즘 그런 나라들이 있죠. 베네수엘라, 아, 나이지리아, 맞아요. 터키, 베트남 이런 국가들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럼 결국 내 나라의 화폐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화폐 가치를 국가가 지켜주질 못해요. 그렇다면 이제 마냥 국가가 공인해 주니까 이 화폐만 가지고 내가 자산을 불려야 돼. 이런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 지금 미국의 가장 강력하다는 달러조차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야 그냥 계속 찍어내니까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말씀해 주신 그런 국가들은 그냥 더할 나위도 없겠죠. 미국도 오늘 웅달책방 나와서만 과격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거의 깡패 국가잖아요. 아, 왜냐면 10년마다 금융위기가 반복되는데 네. 이것을 과연 누가 유도했느냐. 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여러 다양한 재정 정책이나 화폐 정책들을 통해서 그냥 자국 내에 이제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막 찍어내는 거예요. 달러를 네. 막 찍어내니까 이게 결국 기축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그 달러는 그 어떤 화폐나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도 침범당하지 않죠. 네. 이게 지난 뭐 7, 80년간의 전 세계의 화폐 질서였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도 그렇고 아까 베네수엘라나 터키 같은 아주 또 이제 경제가 약한 나라들도 그렇고 이게 공신력 있는 화폐가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 추종하는 대표적인 어떤 컨셉이자 세계관이죠. 바로 탈중앙성. 탈중앙성. 결국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을 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지난 뭐 몇백 년간의 자리 잡은 질서라면은 네. 이것에 의한 반대 급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형태로 한번 개선해 볼까? 이런 작업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탄생을 한 것이다. 결국 중앙화된 어떤 기관이나 혹은 또 이제 그걸 더 넓혀 보면 금융 생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럼 금융기관은 또 신뢰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 뭐 신뢰를 하지만 사실 금융기관 파산하는 경우도 많고 ELS 사태라고 해서 누가 봐도 위험한 상품 안전하다고 팔아먹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부도가 나잖아요. 내 예금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참 그쵸. 국가도 못 믿을 판인데 네. 회사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잖아요. IMF 시기에 네. 뭐 국가에 대한 또 신뢰도도 떨어졌지만은 이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네.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게 뭐 10년, 20년 주기로 이런 위기 상황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SVB 네. 우리 실리콘밸리 뱅크가 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국가 단위가 아니라 뭐 이 요즘 금융의 지난 우리 현대 사회가 잘 갖춰 놓은 금융 질서나 생태계조차도 그것의 역할을 하는 금융 기관들조차도 네. 중앙화된 형태라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신뢰를 우리가 100% 누가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탈중앙화라는 것이 기술로 구현된 것이다. 그것이 화폐나 자산과 같은 형태로 네. 이제 구현된 것이 비트코인이고 이것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시청자분들께서 중앙화라고 하면 이게 말이지 약간 뭐랄까 이렇게 멋있는 말인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가나 은행이나 어떤 시스템을 믿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였다면 탈중앙화라는 거는 내가 믿지 않고 그냥 신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젊은 세대가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세금이다, 못 받는다. 네.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는데도 네. 그렇잖아요. 그럼 요거를 뭐 비트코인이라는
혹은 뭐 암호화폐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불입을 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정말 받을 수 있는 건 이게 보장이 되는 거냐. 네. 이제 뭐 요런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참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책 엑스트로피 기술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이 기술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맞아, 좋은 거. 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거. 기술쟁이들은요, 특히나 이 블록체인은 정보의 위조나 변조가 어렵고요. 맞아요. 이게 탈중앙화된 형태로 이게 정보가 또 왜곡되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잡아낼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술 원리는 그게 맞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뭐 국민연금을 비트코인으로 불입하고 뭐 이런 상황이 뭐 절대 펼쳐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게 이렇게 결합이 된다. 좋은 것만 취하자.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 자체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화폐예요. 근데 이것을 운용하는 주체가 중앙화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주체. 뭐 거래소 이런 국민연금, 거래소 그런 거죠. 제가 책에서도 그 이제 거래소들이 중앙화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탈중앙성의 중앙화돼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래소들 뭐 FTX 파산 사태, 뭐 권도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FTX 파산 사태를 이제 일반인 특히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딱 들으시고 거 봐라 내가 얘기했지. 맞아요. 비트코인 그거 뭐 탈중앙성 해놓고 뭐 그 파산되고 뭐 저렇게 경영자 비리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사기다 그러고. 네, 사기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기술만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직 없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거래하고 운용하는 그 인간, 거래소 이게 문제인 거죠. FTX는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고객의 투자 자금을 이상한 데다가 써서 그게 부도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래소 경영자의 문제인 거죠. 경영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아까 올인어굴이 말씀드렸죠.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은 올인어굴이다 보니까 지금 금융이나 이런 생태계 질서 내에서 법 제도가 안 갖춰졌어요. 그래서 그 샘 뱅크만 프리드가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아무도 감시 감독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 현행법으로 아주 촘촘하게 다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책임이 뭐가 어떻게 있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엉뚱한 짓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기존의 금융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고객 자산을 가지고 딴 데다 쓴 거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게 부도가 난 건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의 실패고 비트코인의 실패로 보면 안 된다는 다른 거군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 이게 빠져드는데요, 교수님.